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옛날 이야기 두 번째 모음을 만들어 봤어요. 구현한 이야기는 견우와 직녀, 장승의 재판, 까치의 보은, 지혜로운 아가씨, 홍의 장군의 부인, 달개의 벼슬, 멧돼지를 구해준 하인, 며느리를 시집 보낸 시아버지, 호랑이를 잡은 스승 이야기, 지혜로운 아내, 이렇게 10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날 이야기 모음을 구현해 드릴게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견우와 직녀. 옛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견우와 직녀가 살고 있었어요. 견우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맛있게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농사일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올해도 곡식들이 아주 잘 된 것 같네. 어서 밭을 갈고 논으로 가봐야겠다. 견우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했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무지갯빛으로 옷감을 짜볼까? 직녀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옷감을 짜는 일을 하는 아가씨였어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옷감을 짰죠.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들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옷감을 짜던 직녀는 꽃들이 피어 있는 들판을 보았죠. 세상에, 이 꽃들 좀 봐. 진달래, 개나리, 제비꽃이 가득 피었네. 꽃 구경을 하고 와야겠는걸? 직녀는 꽃을 보며 꽃향기에 잔뜩 취해 있었어요. 그런 직녀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견우는 첫눈에 반해버렸죠. 진달래꽃을 한아름 꺾어서 직녀에게 다가갔어요. 견우가 내민 꽃을 보자 직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견우와 직녀는 날마다 서로를 생각했어요.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 그럼 견우님을 만날 수 있겠지? 내일은 일을 가기 전에 직녀님을 만나고 와야겠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옥황상제도 알게 되었어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되면 견우와 직녀를 혼인시켜주겠다. 견우가 지은 쌀로 잔치떡을 만들고 직녀가 짠 아름다운 옷감으로 혼례옷을 만들었어요. 옥황상제의 말을 듣고 견우와 직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왔어요. 온갖 곡식과 과일들을 차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견우와 직녀는 혼례식을 했지요. 견우와 직녀는 행복했어요. 날마다 손을 잡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녔어요. 견우님, 그만 놀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꽃길로 산책을 가고 내일부터 일을 하지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꽃 구경을 가요. 이렇게 견우와 직녀가 노는 동안 논과 밭에는 자풀이 무성하고 옷감을 짜는 배틀에는 먼지가 소복소복 쌓이게 되었어요. 견우가 일을 안 하니까 먹을 것이 없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집 아이들도 배고프다고 난리들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직녀가 옷감을 짜지 않으니까 입을 옷도 없어요. 하늘나라 백성들은 견우와 직녀에게 불만이 쌓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성들은 옥황상제를 찾아가 하소연했지요. 옥황상제님, 견우와 직녀가 일은 하지 않고 날마다 놀러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옥황상제는 무척 화가 났어요. 견우는 당장 밭을 갈고 직녀는 당장 옷감을 짜거라. 옥황상제가 소리를 지르자 견우와 직녀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견우는 황소를 끌고 밭으로 나갔지만 밭 가는 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직녀는 배틀에 앉아 배를 짜려고 했지만
옷감 짜는 법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옥황상제는 더욱 화가 나서 견우와 직녀에게 벌을 내렸어요. 견우는 동쪽 끝으로 가고 직녀는 서쪽 끝으로 가서 살아라. 1년에 단 하루, 7째 달 7째 날에 은하수 강가에서 만나거라. 견우와 직녀는 너무 슬펐지만 옥황상제의 명령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견우는 동쪽 하늘 끝으로 떠나고 직녀는 서쪽 하늘 끝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직녀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견우는 직녀를 생각하며 밭을 갈았어요. 직녀는 견우를 생각하며 달그락달그락 옷감을 짰어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1년이 지나 7째 달에 7째 날이 되었어요. 견우는 직녀를 생각하며 동쪽 끝에서 은하수를 향해 걸어갔고 직녀는 견우를 생각하며 서쪽 끝에서 은하수를 향해 걸어갔어요. 드디어 은하수 강가에 도착했어요. 저기 견우님이 보이네. 직녀, 내가 보이나요? 견우와 직녀는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은하수 강에는 배 한 척도 보이지 않았어요. 견우님, 어떡하지요? 어떻게 하면 견우님께 갈 수 있을까요? 직녀는 목이 터지게 견우를 부르며 펑펑 울었어요. 견우도 직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자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이 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땅 위에는 홍수가 났어요.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은 모두 모여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큰일이야, 홍수가 났어. 견우와 직녀가 자꾸 울어서 홍수가 났나 봐. 이렇게 계속 울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어떡하지요? 동물들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놓아주자. 그래서 견우 직녀를 만나게 해주는 거야. 까마귀와 까치는 하늘로 올라가서 은하수 위로 다리를 만들었어요.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서 견우님을 만나세요. 우리를 밟고 어서 가세요. 직녀님께로 어서 가세요. 이렇게 해서 견우와 직녀는 까마까치 다리 위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라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또다시 헤어질 때가 되었지요. 이제 내년에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요.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요. 견우와 직녀는 헤어지기가 슬퍼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7째 달 7째 날 7월 7석이 되면 비가 온대요. 장승의 재판. 옛날 어느 마을에 비단 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비단 장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비단을 팔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은 옆마을로 가서 팔아볼까? 많이 팔아야 할 텐데. 옆마을로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비단 장수는 서둘러 길을 나섰어요. 빨리 걸어가야지. 어서 가서 비단을 팔아야지. 빠른 걸음으로 산을 넘어간 비단 장수는 생각보다 빨리 옆마을에 도착했어요. 비단 장수는 도착하자마자 비단을 내리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비단 사세요. 비단. 비단 사세요. 큰 소리로 외쳐보았지만 사람들은 비단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무거운 비단을 메고 하루 종일 걸었더니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휴, 좀 쉬었다가 볼까? 비단 장수는 쉴 곳을 찾아 여기저기 둘러보았어요. 그래, 저 위에 커다란 나무가 있네. 저 나무 아래에서 쉬어야겠다. 나무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 보니
그 옆에는 장승도 있었어요. 비단 장수는 비단을 내려놓고 장승 아래에 누웠어요. 그러다가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죠. 한참이 지나서 비단 장수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잘 잤다. 이제 다시 비단을 팔러 가봐야지. 비단 장수는 비단을 어깨에 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비단이 없는 거예요. 주위를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비단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비단은 내가 가진 전 재산인데 어디에서 찾는단 말이야? 비단 장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비단을 지고 가는 사람 못 보았습니까? 내가 장승 아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비단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다른 데를 찾아보세요. 비단 장수는 울먹이며 비단을 찾으러 다녔어요. 이런 비단 장수의 모습을 보던 할머니가 비단 장수를 불렀어요. 아이, 여보게,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을에는 아주 지혜로운 사또가 있으니 그 사또를 찾아가 보게. 자네 비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네. 비단 장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 제 비단을 찾아주십시오. 그 비단은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제가 아무리 비단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비단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사또는 비단 장수를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죠. 며칠 뒤 비단을 훔쳐간 도둑을 잡는 재판을 열기로 했어요. 사또가 재판을 연단 소문은 온 마을에 모두 퍼졌어요. 우리 사또가 도둑을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비단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어떻게 잡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재판이 궁금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재판 날이 됐어요. 비단 장수는 다시 사또를 찾아갔지요. 너는 비단을 어디에 두었느냐? 예, 제가 비단을 장승 아래에 내려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장승 말고 다른 것은 없었느냐? 예, 거기에는 장승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또는 당장 가서 장승을 잡아오라며 큰 소리로 명령을 했어요. 포졸들은 어리둥절해했지만 사또의 명령이니 장승을 잡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또가 장승을 재판한다는 소문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퍼졌어요. 사또가 장승을 잡아오라고 했다네요. 무슨 장승을 재판한대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네요. 마을 사람들은 장승의 재판을 구경하겠다며 모여들었어요. 사또는 잡아온 장승을 밧줄로 꽁꽁 묶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장승에게 소리쳤어요. 네, 이놈! 네가 비단을 훔쳐가지 않았느냐? 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사또가 아무리 장승에게 소리쳐도 나무로 만든 장승이 말을 할 수는 없었지요. 사또는 화가 났어요. 여봐라! 저 장승의 볼기를 매우 치거라! 포졸들은 장승을 눕혀놓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깔깔대고 웃었어요. 불같이 화가 난 사또는 웃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어요.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요.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십시오. 그러자 사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렇다면 내일까지 비단을 한 필씩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하면 옥에 가두지 않겠다. 다음 날 사람들은 모두 비단을 한 필씩 가지고 왔어요. 사또는 비단 장수에게 그 비단들을 살펴보라고 했어요. 이것들 중에서 네 비단이 있느냐? 비단 장수는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예, 사또, 이것들은 모두 저의 비단입니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비단을 어디서 사왔는지 물었어요. 사또, 우리 마을에는 비단이 없어서 저기 옆마을에 가서 사왔습니다. 그래, 당장 가서 비단을 판 사람을 잡아오거라. 포졸들은 사또의 호통에 옆마을로 달려갔어요. 비단 도둑은 사또 앞에 엎드려 빌었지요. 그리고 자기가 비단을 훔쳤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역시 우리 사또는 지혜로워. 그렇고 말고 우리 사또가 최고지. 마을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또 덕분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까치의 보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선비는 과거 시험 공부를 하며 어머니와 둘이 살았지요. 어느 날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집을 나섰어요. 얘야, 산길을 걷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날지도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가거라. 어머니는 활과 화살을 챙겨주었어요. 걱정 말고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선비는 쉬지 않고 산길을 걸었어요. 냇물을 건너고 산을 넘었죠. 선비는 잠시 쉬어갈 곳을 찾아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마침 근처에 커다란 나무가 보여서 그늘에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깍깍거리며 까치가 울어대지 않겠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선비는 두리번거리며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구렁이가 새끼 까치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어요. 선비는 어머니가 챙겨주신 활과 화살을 꺼내 구렁이를 향해 쏘았어요. 화살을 맞은 구렁이는 땅으로 떨어졌지요. 새끼 까치들아, 이제 괜찮아졌어. 다행이구나. 그때 선비의 머리 위를 뱅뱅 돌며 울고 있는 까치가 있었어요. 아마도 어미까치인가 봐요. 어미까치는 고맙다는 듯이 선비를 향해 계속 소리를 냈죠. 그래, 까치야. 새끼들하고 잘 살거라. 선비는 까치를 보며 손을 흔들어주고 다시 산길을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덧 어두운 밤이 되었죠. 선비는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다녔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는데 쉴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선비는 여기저기 숲속을 헤매었어요.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죠. 저 불빛을 따라가 봐야겠다. 선비가 불빛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는 기와집이 있었어요. 계십니까?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계십니까? 선비가 문을 두드리자 흰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선비는 밤이 깊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인은 선비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방으로 안내해 주었죠. 아휴, 하루 종일 걸었더니 너무 피곤하다. 어서 자야겠는걸. 선비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온몸이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선비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너무 답답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커다란 구렁이가 선비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네가 오늘 낮에 내 남편을 화살로 쏘아 죽이지 않았느냐? 내 남편을 죽인 원수를 갚을 것이다. 글쎄,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은 선비가 죽인 구렁이의 아내였던 거예요.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우리 집에는 홀로 계신 늙은 어머니가 있다오. 선비는 울면서 구렁이에게 사정했어요. 구렁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기회를 한번 주지. 오늘 밤 자정까지 저 산꼭대기에 있는 종을 3번 울리면 살려주겠다. 구렁이는 이렇게 말을 마치고는 선비의 몸을 풀어주었어요. 이제 어쩌면 좋지? 자정까지 산꼭대기에 있는 종을 어떻게 칠 수 있겠어?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 선비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비는 눈을 감고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젠 죽어도 억울하지 않겠지. 구렁이가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할 바로 그때였어요. 산꼭대기에서 종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와 구렁이 아내는 종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종이 이제 날 살려주시오. 구렁이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약속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선비를 살려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비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어요. 도대체 누가 종을 울린 거지? 한밤중에 어떻게 종이 울렸을까? 선비는 궁금해하며 커다란 종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미까치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어요. 네가 날 살리려고 이렇게 죽었구나. 고맙다, 까치야. 선비는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요. 착한 선비는 과거에 급제를 하고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혜로운 아가씨.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처녀는 지혜롭고 예뻤지요. 마을에 사는 총각들은 예쁜 처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저 아가씨와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일은 내가 가서 청혼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처녀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총각들은 처녀와 더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효성이 지극했던 처녀는 총각들의 청혼을 모두 거절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의 3년상이 끝날 때까지 결혼하지 않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녀의 생각을 기특하게 생각하며 칭찬했어요. 그런데 옆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처녀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처녀를 꿰어내서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죠. 남자는 처녀를 찾아왔어요. 여보시오, 아가씨. 나와 결혼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소. 그러니 나와 결혼합시다. 남자가 애원하며 청혼했지만 처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화가 난 남자는 처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남자의 나쁜 마음을 알게 된 처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먼저 커다란 꽃게를 잡아서 물동이에 넣어두고 부엌 아궁이에는 밤을 넣어두어야겠어. 그리고 뒤뜰에다는 개똥을 주워다 놓고 저기 대들보에는 절구통을 매달고 마당에다는 멍석을 펴두고 그 옆에 지게를 놓아두면 되겠지? 처녀는 이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옆마을에 사는 남자는 살금살금 처녀의 집으로 숨어 들어왔죠. 잠겨진 처녀의 방문을 억지로 열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처녀는 무섭고 놀랐지만 침착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좋아하시는 거지요? 그러시면 불을 밝히고 내 얼굴을 보세요. 그래요.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부엌으로 가셔서 불씨를 가지고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어요? 남자는 신이 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좋은 불씨를 찾으려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가며 불씨를 뒤적였어요. 바로 그때 잿더미 속에 숨겨두었던 밤알이 탁 하고 튀었어요. 남자는 밤껍질이 눈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네. 이게 뭐야? 잿가루도 눈에 들어간 것 같은데. 눈을 씻어야 하는데. 남자는 눈도 아프고 얼굴도 따가웠어요. 어두운 밤이라 물동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두리번거리다가 겨우 물동이를 찾아서 그 안에 손을 집어넣었죠. 그런데 이번엔 물동이 안에 있던 꽃게가 남자의 손가락을 물어버렸어요. 남자는 아프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지금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화가 난 남자는 처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처녀를 혼내주려고 했어요. 남자는 씩씩거리며 부엌에서 나왔죠. 빨리 방으로 들어가려고 허둥지둥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그만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그런데 마당에는 처녀가 가져다 놓은 개똥이 잔뜩 깔려 있었어요. 남자는 더욱더 화가 났어요. 나를 지금 만만히 본 모양인데 정말 한번 혼날 줄 알아. 남자는 소리치며 마루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루 위에는 대들보에 매달아 두었던 절구통이 떨어져서 남자의 이마를 찢고 말았죠. 남자는 기절한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처녀는 마당에 깔아놓은 멍석으로 남자를 돌돌 말았어요. 그리고 지게의 지고는 멀리 내다 버렸어요. 다음 날 기절했다가 깨어난 남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처녀는 자기의 지혜로 화를 면하고 부모님의 3년상을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어요. 홍위 장군의 부인. 옛날에 홍위 장군으로 알려진 곽재우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현풍에서 황해감사를 지낸 월의 아들로 태어났죠. 어려서부터 호탕하고 의협심이 많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한 번은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온 천하에 이름을 떨칠 귀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관상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곽재우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곽재우는 40이 될 때까지 과거 시험에는 뜻을 두지 않았어요. 그저 시골에 묻혀 살고 있었어요. 일찍이 아내를 잃었던 곽재우는 모씨 부인과 재혼을 했죠. 그 부인은 기운이 좋은 장부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 내가 든든합니다. 어느 날 부인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님, 저에게 벼 30섬과 남녀노비 각 5명, 그리고 소 3마리를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믿고 있던 터라 이유도 묻지 않고 내어주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인들을 불러들였어요. 이것을 가지고 전라도 모주로 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있어라.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잘 쌓아오느라고 했어요. 하인들은 주인 마님의 분부를 받고 모두들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곽재우를 보고서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방님, 대장부가 돈 한 푼 없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웃마을에 사는 이생원이 도박으로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합니다. 바둑으로 자기를 이기면 벼 1000석을 준다고 하니 한번 해보십시오. 하지만 이생원이란 사람은 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졸수가
어찌 이생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망신만 당하지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당장 바둑판을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바둑의 비결을 모두 풀이해서 남편에게 알려주었죠. 곽재우는 이생원을 찾아가 바둑 내기에서 이기고 정말 벼 1000석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 쌀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아 잔치를 해야겠어요. 부인은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근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자 1년 만에 벼 1000석은 다 떨어지고 말았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부인은 하인들을 불러서 이상한 일을 시키기도 했어요. 너희들은 밭에 심은 박속을 파내고 뒤웅박을 만들어 오치를 하거라. 이렇게 만들어진 박을 수천 개나 창고에 저장해 두었어요. 그리고 무쇠로도 뒤웅박을 만들어 저장했죠.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거역하지 않았어요. 부인은 항상 현명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다들 부인을 믿고 따랐죠. 몇 년이 지나고 임진년이 되었어요. 갑자기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서방님께서 나라를 구하실 때가 왔습니다. 호걸들을 모아서 나라를 일으키십시오. 군량은 제가 책임질 것이니 걱정 마시고요. 부인은 남편에게 호걸들을 사귀게 했거든요. 그뿐 아니라 가족들을 모두 무주로 피난 보냈어요. 무주에 하인들을 보내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게 한 것도 모두 임진왜란을 대비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곽재우는 부인의 뜻에 따라 장정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었어요. 서방님, 전쟁터에 나가실 때에는 창고에 있는 뒤웅박을 군사들에게 차고 나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적을 만나면 쇠로 만든 뒤웅박 몇 개를 두고 후퇴하라 하세요. 전쟁 중에 만난 왜군들은 버리고 간 쇠로 만든 뒤웅박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것을 몸에 지니고 싸우는 것을 보면 조선 군인들은 모두 힘이 센 장수라고 생각했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렇게 힘센 장수들과 싸우다간 우린 분명히 지고 말 거야. 왜구들은 겁을 먹고 모두 도망쳤어요. 이것을 본 곽장군은 왜구의 뒤를 쫓으며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이후로도 곽재우는 훌륭한 전술로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길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곽재우 장군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그의 부인이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어요. 달개의 벼슬. 옛날 어느 시골 마을 마당에서 닭이 나달을 쪼아먹고 있었어요. 한가로이 나달을 쪼아먹는 닭을 보고 있던 황소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닭아, 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맛있는 쌀알만 먹고 있구나. 나는 농사도 짓고 무거운 짐도 나르고 있는데 겨우 콩껍데기나 짚을 먹고 있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닭은 모이를 먹다 말고 황소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휴, 황소님, 생각을 해보세요. 황소님은 배운 게 없으니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변변치 못하게 먹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많이 배워서 벼슬이 있으니 일을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먹는 거고요. 이 말을 들은 황소는 자신의 처지를 불쌍하게 생각하며 흐느껴 울었어요. 그때 황소와 닭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개가 끼어들었어요. 참나, 잘난 척하고 있네. 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개는 말을 하다 보니 화가 났어요. 황소는 열심히 일하고 먹는 것이 부실한 것은 물론이고 생각해보니 자기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나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도둑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겨우 먹다 남은 음식이나 얻어먹고 너는 많이 배워서 벼슬이 있으니까 쌀만 먹는다고? 개의 말에 닭도 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내가 가진 벼슬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이 벼슬로 말하면 시간을 알려주는 벼슬을 하고 있다고요. 새벽 일찍 일어나 시간을 알려주는 일은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요. 닭의 말에 개는 닭을 비웃었어요. 자기를 비웃는 것을 보자 닭도 화가 났죠. 이것들 보세요. 나를 잘 보라고요. 나는 이렇게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는 멋진 벼슬이 있으니 분명히 귀한 양반이라고요. 황소님과 개님은 무식해서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천천히 알려줄 테니까. 닭은 아침마다 꼬끼요 하고 우는 것을 글자로 풀이해주며 알려주었어요. 그 뜻은 고할 고자와 그 기자 그리고 주요 요자를 쓴다고요. 다시 말해서 고기요는 중요한 것을 알린다는 뜻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닭은 다시 개를 바라보며 비웃었어요. 아니, 개님이 짓는 소리는 아무 뜻도 없잖아요. 아하, 아니네요. 개님도 양반이 될 수 있겠네요. 개는 무슨 말이냐는 듯이 닭을 바라보았어요. 못난 양반을 놀릴 때 개 팔아 두냥 반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님도 개장수에게 팔려갈 때는 양반이 될 수 있겠네요. 닭은 이렇게 말을 하며 개를 비웃었어요. 옆에 있던 황소도 이 말이 우스워서 웃고 있었지요. 그러자 더욱 화가 난 개는 닭에게 달려들었어요. 닭은 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벼슬을 물어뜯기게 되었어요. 계속 마당에 있다가는 개에게 물려서 죽을 것 같았죠. 닭은 온 힘을 다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너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지? 닭은 개에게 물려서 아팠지만 끝까지 개를 놀려댔어요. 이때부터 닭의 벼슬은 개에게 뜯겨서 톱날처럼 생기게 되었고 개는 닭만 보면 물어 뜯으려고 쫓아다니게 되었어요. 멧돼지를 구해준 하인.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하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인의 주인은 아주 못되고 심술궂은 사람이었어요. 명절이 되어도 아침밥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지요. 당장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거라. 일을 해야 밥을 먹지. 일도 하지 않고 밥을 먹어서 되겠느냐. 착한 아이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달려와서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이는 멧돼지를 나무단 속에 숨겨주었어요. 얼마 후 사냥꾼이 뛰어왔어요. 멧돼지 못 봤습니까? 예, 보았어요. 저기 저 산속으로 뛰어갔는데요. 하이는 사냥꾼에게 반대쪽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사냥꾼이 떠나자 멧돼지는 나무단 속에서 나왔죠. 그리고 은혜를 갚겠다며 나무단을 가져다 주고 다시 산으로 오라고 했어요. 하이는 주인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산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산에는 정말 멧돼지가 하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멧돼지는 하인에게 자기 등에 타라는 듯이 허리를 낮춰주었어요. 멧돼지는 하인을 등에 태우고 한참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커다란 바위 앞에 멈춰섰죠. 멧돼지가 열려라 바위! 하고 주문을 외우자 커다란 바위가 열렸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대궐 같은 기와집이 아니냐? 하인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멧돼지는 하인과 함께 바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닫혀라 바위! 하고 주문을 외우자 이번엔
바위의 문이 닫혔지요.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가도 보내드리고 잘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인은 그렇게 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랫마을 사는 저 대감집에 가서 머슴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산에 올라올 때면 꼭 저에게 오세요. 하인은 멧돼지와 헤어지고 아랫마을 대감님 댁으로 갔어요. 대감님, 여기서 일할 머슴은 필요하지 않으신지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감은 친절하게 대해주며 자기 집에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다음 날 머슴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멧돼지를 만났어요. 멧돼지는 하인에게 나무를 한 짐 해주었어요. 내일은 산에 올라올 때 주인집에 있는 소를 끌고 오세요. 하인은 멧돼지가 시키는 대로 소를 끌고 나무를 해오겠다며 대감님께 이야기했어요. 네 생각은 기특하구나. 하지만 그 소는 아무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구나. 어떤 장사가 와도 꿈쩍도 하지 않는구나. 하인은 대감의 말을 듣고 외양간으로 가서 소를 끌어냈어요. 대감은 소를 잘 모는 하인을 보며 아주 기뻐했죠. 하인은 소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 다시 멧돼지를 만났어요. 이제 가서 칡을 한 집 해오세요. 하인이 칡을 한 짐 해왔더니 멧돼지는 나뭇더미를 잔뜩 쌓아놓고 있었어요. 하인은 나뭇더미를 소 등에 싣고 집으로 내려갔어요. 대감은 하인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것을 정말 너 혼자서 해온 것이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하인은 미소를 지으며 나무단을 내려놓고 소를 외양간에 메어놓고 나왔어요. 그러자 대감은 하인에게 자기 딸과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인은 곧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건 내일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너도 생각을 해봐야 할 테니 내일 답을 하거라. 다음 날 하인은 산으로 올라가서 멧돼지에게 대감의 말을 전했어요. 멧돼지는 하인에게 대감의 딸과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첫날 밤에 지네가 와서 신부를 데려갈 테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가 부르면 3마디 전에 꼭 나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알겠어. 꼭 명심하고 있을게. 그럼 홀리는 언제 하느냐? 내일이나 모레 하십시오. 하인은 대감집 딸과 혼례를 마치고 첫날 밤이 되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멧돼지는 하인을 불렀죠. 1번, 2번, 3번. 하지만 하인은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멧돼지는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하인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하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친 멧돼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보았어요. 그제서야 하인은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당신 아내를 이미 지네가 데리고 갔어요. 어서 내 등에 올라타세요. 멧돼지는 하인을 등에 태우고 천리를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느 집 앞에 내려놓았지요. 내가 해준 이야기를 절대로 잊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알겠소. 잊지 않고 그대로 하겠소. 멧돼지는 하인에게 그 집 담에 올라가 앞마당으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네 하늘님 내려오셨습니까?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했지요. 또 하인이 잠자코 있으면 장기를 두자고 할 것이라고 했어요. 장기에서 져주고 나면 지네는 기뻐서 부채질을 할 것이고 지네 아래에 있는 빨강, 노랑, 파랑 주머니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주머니를 가지고 오면 지네가 파리로 변해서 쫓아올 것이니 위험할 때마다 주머니를 던지라고 했어요. 하인이 앞마당으로 뛰어내리자 정말 멧돼지가 말한 대로 지네가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하인은 주머니 3개를 빼앗아서 멧돼지에게 뛰어갔어요. 하인이 멧돼지 등에 타고 도망을 가는데도 여전히 지네가 따라오고 있었죠. 어서 노란 주머니를 던지세요. 하인이 노란 주머니를 던지자 가시덤불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네가 가시덤불을 헤치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번엔 파란 주머니를 던지세요. 파란 주머니는 큰 바다로 변했죠. 그래도 지네는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지네가 조금 더 가까이 오면 빨간 주머니를 던지세요. 하인이 빨간 주머니를 던지자 빨간 불이 일어나더니 지네는 그 불에 타서 죽고 말았어요. 지네가 죽고 나자 멧돼지는 다시 지네가 살았던 집으로 하인을 데리고 갔어요. 여기에 광이 12개 있습니다. 첫째 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빨간 열매와 흰 열매가 있으니 빨간 것을 입에 물고 살아라 하면 몸이 살아날 것이고 흰 것을 입에 물고 살아라 하면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으로 죽은 사람은 살려주고 묶여있는 사람은 모두 풀어주고 오십시오. 하인은 멧돼지가 시키는 대로 모두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구해 함께 멧돼지의 등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며칠 후 하인은 산으로 올라가 다시 멧돼지를 만났어요.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내 가죽을 잘 묶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인은 멧돼지가 하늘로 올라간 날을 기억해서 매해 제사를 잘 지내주었어요. 하인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죠. 그런데 대감님 댁으로 오기 전 집주인이 망했단 소문이 들려왔어요. 하인은 그 주인들도 데려다가 잘 살 수 있게 해주었어요. 부자인데다가 마음까지 착한 하인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평생 대감님이란 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며느리를 시집보낸 시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여보, 우리 아들도 저렇게 장성했으니 며느리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아랫마을에 참한 아가씨가 있다고 해서 보고 왔어요. 노부부는 아랫마을에 사는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며느리는 살림 솜씨도 야무지고 부모님에게 효심이 깊었지요. 그런데 며느리를 맞은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청산 과부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아들을 잃어서 마음이 아팠지만 며느리가 더 안타까웠어요. 저 젊은 것이 문밖 출입도 안 하고 있네. 아이고, 저 애가 우리 집에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시부모님은 젊은 며느리가 야반도주라도 할까 걱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 방을 살펴보았지요. 며느리는 불을 켜놓은 채 죽은 남편의 옷을 꺼내놓고 울고 있었어요. 저것이 오죽 남편이 그리우면 저럴까. 아이고. 시아버지는 젊은 며느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불쌍했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개가시키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밤새 고민을 했어요. 다음 날 시아버지는 아내를 불렀어요. 할멈, 우리 며느리를 개가시켜야겠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텐데 그건 어떡하고요? 내가 밤새 생각한 것이 있으니 들어보구려. 우리 동네를 가끔 지나는 마부에게 돈을 쥐어주고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살라고 합시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걱정 마시오. 그것도 내가 생각해 두었으니.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마부가 동네에 왔단 소문이 들렸죠.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마부의 손에 돈을 쥐어주고는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먼 곳으로 떠나서 살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마부는 장가도 못 가고 말이나 소를 몰고 다니던 처지라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기뻐했어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아프다며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약방이란 약방은 다 돌면서 며느리의 약을 구해 다녔어요. 사람들은 모두 며느리가 큰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었나 봐요.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불쌍해서 어쩐대요. 며칠 뒤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죽었다며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과 집안 사람들을 오라고 했죠. 아이고, 아프다고 하더니 죽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시체를 여물해야 할 텐데. 사람은 부르셨나요? 지금 정신 없으실 테니까 내가 가서 염할 사람을 불러올게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놀라며 펄쩍 뛰었어요. 아니 돼요. 이 불쌍한 것을 다른 사람의 손이 닿게 하기는 싫소. 내가 우리 할멈과 직접 할 것이니 아무도 들이지 마시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가짜 시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짜 시체를 관에 넣고 울면서 나왔죠. 사람들은 그 관을 들고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서울에 일이 있어서 다니러 가는 길이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날도 어두워지고 피곤해졌지요. 길가 어느 집에 들어가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냐고 청한 후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 주인 내외는 할아버지께 저녁상까지 차려주었어요. 아이고, 음식이 아주 내 입에 잘 맞는다. 내가 많이 먹어봤던 맛이야. 할아버지는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주무셨어요. 아침이 되자 할아버지는 마당에 나가보았어요. 그리고 안채를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방 안에는 예전 며느리가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서 허둥지둥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너무 슬퍼졌지요. 할아버지는 서울에 올라가는 일도 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저것이 잘 살고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어요. 호랑이를 잡은 스승 이야기.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선비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었지만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이렇게 외롭게 살아서 뭘 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선비는 죽을 생각을 했어요. 대들보에 목을 메어 보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 떨어져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날마다 슬퍼하며 지내고 있을 때 뒷산 깊은 곳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 산속에 들어가서 호랑이 밥이라도 돼야겠다. 선비는 험한 산길을 올라가서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하는 숲속 바위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덧 밤은 점점 깊어져서 주위는 깜깜한 어둠뿐이었지요. 호랑아, 어서 와서 날 데려가거라. 나는 빨리 죽고 싶구나. 선비는 바위에 앉아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무엇인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선비는 호랑이가 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눈을 감았어요. 아니, 이런 위험한 곳에서 혼자 앉아 뭘 하십니까? 다가오고 있던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의 말에 선비는 그냥 쉬고 있던 것이라며 둘러댔어요. 사냥꾼은 놀라며 다시 물었어요. 아니, 여기는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나온다는 곳인데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무섭지 않으니 가서 볼 일이나 보시오. 호랑이에게 죽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은 차마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냥꾼은 총을 내려놓더니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으니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선비는 대답도 하지 않고 사냥꾼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이름난 포수입니다. 오늘 호랑이를 잡아다가 관가에 바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호랑이를 아래로 내려보낼 테니 선비께서 호랑이를 잡아주십시오. 사냥꾼의 말에 선비는 잘된 일이라 생각했어요. 사냥꾼이 호랑이를 몰면 더 빨리 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잠시 후 어디선가 어흥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황소보다 더 큰 호랑이가 선비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선비는 이제야 정말 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눈을 감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람만 느껴지고 어흥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어요. 선비가 눈을 뜨고 앞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선비 앞에 있는 나무 사이에 달려오던 호랑이가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얽혀있는 나무 틈 사이를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선비는 그 모습을 보고 우습기도 하고 기가 막혔지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려면 저 호랑이를 나무 틈에서 빼줘야 하는 건가? 선비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무 줄기로 밧줄을 만들어 호랑이 목에 동여맸어요. 그리고 굵은 나무 작대기를 구해서 나무 사이를 힘껏 비틀어 주었어요.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나무 틈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기운이 다 빠진 호랑이는 엎드려서 숨만 헐떡거렸어요. 바로 그때 사냥꾼이 뛰어왔지요. 선비님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제 스승님이 돼주십시오. 제 절을 받으십시오. 사냥꾼은 선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사냥꾼은 앞에 있던 호랑이를 잡아서 가죽을 벗긴 후 선비와 함께 마을 주막으로 내려왔어요. 나는 죽지도 못할 팔자인가 보네. 선비는 한숨을 쉬며 주막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혼자 빠져나와 터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몇 날 며칠을 굶고 있던 선비는 갑자기 옛일이 생각났어요. 자기 집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이 이웃 마을에서 큰 부자가 됐단 소문을 들었거든요. 우리 집에 아직도 그 종문서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돈으로 바꿔야겠다. 선비는 종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종은 선비를 보자 문전박대를 했어요. 그뿐 아니라 선비가 종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선비를 몰래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종은 남의 재물을 빼앗는 나쁜 도적들을 불러 모았어요. 저기 옆마을에 있는 선비를 죽이면 내가 돈 500냥을 줄 것이다. 도적들은 선비를 죽이려고 선비의 집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죠. 선비의 집에 숨어든 도적들은 몽둥이를 들고 집안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선비는 조금도 겁먹지 않았어요. 어차피 죽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선비가 태연하게 눈을 감고 앉아있자 도적들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때 덩치가 커다란 사람 한 명이 깜짝 놀라더니 선비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스승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은 호랑이를 잡아간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은 선비에게 이야기를 들은 후 종문서를 가지고 부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부자에게서 많은 돈을 받아서 선비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선비님, 이제 정말 제 스승님이 돼 주십시오. 그 후 사냥꾼은 선비를 정말 스승처럼 섬기게 되었고 선비는 다시는 죽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혜로운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풍채가 크고 건강했어요. 그리고 아주 정직했지요. 하지만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내의 덕으로 먹고 놀기만 했어요. 아내는 성실하고 지혜로웠지요. 우리 남편은 분명히 큰 사람이 될 거니까 조금만 더 믿고 기다리자. 아내는 재상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엽전꾸러미 하나를 주었어요. 여보,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당신이 필요한 것도 사고 세상 물정도 배워오세요. 남편은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 돌아다녀 봤어요. 하지만 눈으로 구경만 할 뿐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아내가 준 돈을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시장에 가서 구경을 했는데요. 살 게 없더라고요. 집에서 밥도 먹고 나갔더니 먹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당신이 필요한 것 사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다시 엽전꾸러미를 돌려주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다시 남편에게 돈을 주었어요. 여보, 밖에서 살 게 없으면 길에 있는 거지에게라도 돈을 주세요. 내일은 뭘 하더라도 돈을 꼭 쓰고 돌아오세요. 알겠어요. 다음 날 남편은 다시 돈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거지에게 돈을 나눠주고 돌아왔죠.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아내가 준 돈을 들고 나가서 거지에게 주었어요. 매일매일 거지에게 돈을 나눠주던 남편은 헛돈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일은 활터에라도 나가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남편은 시장에 가서 술과 고기를 샀어요. 그리고 활터에 갔지요. 활터에는 한량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한량들과 함께 술과 고기를 나눠 먹으며 그들과 사귀게 되었어요. 매일 활터에 나가다 보니 재미도 있었고 한량들과 친분도 쌓여갔지요. 한량들과 친분이 돈독해지다 보니 사람을 사귀는 범위도 점점 넓어져 갔어요. 글을 읽는 선비들 중 가난한 선비들에게는 돈과 식량도 나누어 주었어요. 젊은이의 도움을 받은 선비들은 그를 칭찬하며 고마워했죠. 아내의 귀에도 남편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한 가지 권유를 했어요. 당신께서 여러 친구들을 사귄 일은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는 그분들과 함께 글 공부도 하시고 병법 공부도 배우도록 하세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글 공부에 재주도 있어서 몇 달 되지 않아 역사와 정치뿐 아니라 군사 공부까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자 이번엔 아내가 또 다른 권유를 했어요. 당신이 글 공부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활쏘기와 칼쓰기 같은 무술도 배워보세요. 남편은 글은 물론 무술까지도 잘하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상대할 자가 없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나라의 무과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에도 합격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시험에 합격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일하고 있는 재상의 집에서도 알지 못했지요.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벼슬자리가 들어와도 거절을 했어요. 아내는 다시 남편에게 또 다른 권유를 했어요. 여보, 제가 모아두었던 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세요.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장사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충청도에 가서 대추를 사오세요. 그걸 가지고 와서 팔아보세요. 남편은 할 수 없이 충청도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심한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지요. 남편은 아내가 사오라는 대추는 사지 않고 그 돈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꼭 황해도에 가서 면화를 사오셔야 해요. 남편은 황해도에 면화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곳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서울에서 헌옷을 사가지고 함경도에 가서 팔고 그 돈으로 약초를 사오세요. 꼭 사야 해요. 이제 집안에 남은 돈이 없어요. 남편은 헌옷을 사서 함경도로 갔어요. 그곳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가난한 사람들은 벌벌 떨고 다녔어요. 남편은 그들이 가여운 생각이 들어 그냥 볼 수가 없었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다 나눠주고 나니 옷 한 벌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를 어쩌지? 아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내가 다 써버렸으니 집에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남편은 걱정을 하며 깊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어느덧 날은 저물고 주위는 어두워졌지요. 남편은 불빛이 보이는 집으로 찾아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지 물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어두운 밤에 여길 어떻게 오셨소? 어서 들어오시오. 노인은 남편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남편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노인을 보았더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옷도 걸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 옷 한 벌이 있으니 이 옷을 입으세요. 노인은 고마워하며 저녁상을 차려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난한 노인의 집에서 차려온 밥상에는 산삼으로 만든 반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나물 반찬은 어디서 캐셨나요? 이 도라지가 우리 집 뒷마당에 가득하다오. 맛이 좋아서 날마다 캐먹고 있지. 한번 보겠어? 노인은 남편에게 산삼밭을 보여주었어요. 노인의 집 뒷산은 온통 산삼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이 놀라고 있을 때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 모양이구려. 놀라지 마시오. 노인의 아들은 겨드랑이에 날개가 솟아있고 덩치는 거인만큼 커다랬어요. 힘도 어찌나 세던지 호랑이나 황소를 한 손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자 노인은 아들에게 선물 받은 옷을 보여주었어요. 아들은 고맙다며 산삼을 지게 가득 담아주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지고 가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들은 한 손에는 산삼을 올려놓은 지게를 들고 한 손으로는 남편을 들더니 남편의 집에 눈 깜짝할 새에 데려다 주었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일들을 아내에게 모두 말해 주었어요. 당신이 그동안 착한 일을 해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셨나 보네요. 며칠 후 아내가 일하는 재상의 집에 재상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아내는 남편이 가지고 온 산삼 중 좋은 것으로 10뿌리를 골라서
제상의 생일 선물로 바쳤어요. 아니, 이 귀한 것을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이냐? 아내는 제상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남편을 제상에게 인사시켰지요. 남편은 아내가 만들어준 무간의 옷을 입고 제상에게 다가갔어요. 생일 잔치에 온 손님들은 남편을 보자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이토록 훌륭한 젊은이가 있는 줄 내가 몰라봤구나. 남편은 제상의 소개로 벼슬에 올랐어요. 사람들은 성실하고 착한 남편의 성품을 알게 되자 더욱더 좋아했지요. 그 후 남편은 나라에 많은 공을 세우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평생 아내를 존경하며 살았어요.